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문제 A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에서는 A형을 풀어보고요. 수업 시간에는 B형을 한번 풀 생각입니다. 똑같은 제시문을 주더라도 이렇게 사회 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랑 관행과 아니면 사회 변화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런 논제에서 주어지는 키워드가 다를 때는 사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형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고대 논술 문제를 한번 보죠. 논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1과 2를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관해서 논술하라. 제가 학생들한테 논술 문제를 설명할 때 일단 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문제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뼈대죠. 뼈대. 자, 뼈대라는 건 뭐냐? 이 글을 전체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줄기.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논술하시오입니다. 논술하시오. 이게 뼈대네요. 그죠? 즉, 나는 어찌됐건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 발전에 관해서 논술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사회 발전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사회 발전과 별로 관련이 없는 1과 2의 단순한 내용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대학이 요구하는 건 논술하라니까 논술. 처음부터 끝까지 천자를 쓰는 데 있어서 논술하는 글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논술하시오가 뭐니? 무슨 뜻이니? 물어보면요. 논술하시오요? 그냥 글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황당무계한 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논술하시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논술하시오니까 설명하시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죠? 두 번째, 뭔가 어떤 가치 판단이니까 자기 견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견해. 사회 발전에 관한 자기만의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죠. 대안. 바람직한 방향. 학생들이 글을 쓸 때는 이 뼈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글을 못 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논술을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 글을 설명하는 글을 쓸 것인지 아니면 사회 발전에 대한 자기 견해로 쓸 것인지 사회 발전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쓸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즉, 이 세 가지를 다 고민해 놓고 최종적으로 3번, 2번까지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 중에서 제시문을 읽고 나니까 이 글은 내가 2번을 형태로 써야지 아니면 설명을 하고 자기 견해를 써야지. 즉, 예를 들어 천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사회 발전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거다. 라는 형태로 쓸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지 안에 어떤 특정한 뼈대가 나왔을 때 이 뼈대가 나왔을 때는 그 뼈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글을 쓰셔야지 단순한 내용 요약의 형태로 글을 쓰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죠? 조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입니다. 자, 1과 2를 활용하여죠. 자, 1과 2에 어떤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 쓰면 좋은가요? 별로 안 좋겠죠. 1과 2를 활용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1, 2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개념화해서 활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 발전과 관련해서 1, 2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어떻게 1과 2가 다른가, 차이가 나는가 혹은 같은가, 이런 것들을 사고해서 1, 2를 활용을 하셔야지 그냥 1, 2에 쓸데없는 거,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활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별 중요하지 않은 글이 나옵니다. 별 볼일 없는 글이 나오죠. 그래서 활용하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단순히 활용했잖아요 라고 빡빡 우기지 말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가급적이면 개념적으로 딱 규정해서 활용하는 티를 명확하게 내주는 게 좋겠구나.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논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개념화하자. 그래서 사회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사회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딱 규정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개념어는 구체적으로. 개념어는 구체적으로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논제 안에 어떤 개념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개념어. 자, 이 논제 안에는 뭐가 핵심되는 개념어죠? 사회발전입니다.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어가 들어가 있죠. 이 개념어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사회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 범주가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사회발전이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 자, 우리가 쓰는 사회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발전, 아니면 자유의 증대, 과학의 발전, 편리함의 증대, 효율성의 증대, 이런 것들을 다 사회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회발전 중에서도 1번과 2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시문은, 이 논제는 어떤 사회발전을 중요한 논의의 축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사회발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 그 논의들 중에서 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사회발전과 관련해서 1은 어떤 부분을 말한다, 2는 어떤 부분을 말한다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1, 2를 사회발전과 관련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어가 나올 때는 절대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각각의 모든 제시문들을 개념어와 관련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어와 관련해서 제시문을 정리하자. 이건 습관적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사회발전 이런 말이 나면 사회발전과 이런 사회발전이 어떠어떠하다. 이런 형태로 정확히 딱딱딱 정리해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뼈대입니다. 뼈대. 논제가 요구하는 것. 즉, 내가 이 천자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조건. 자, 이게 뼈대면요. 조건은 뭐죠? 1과 2를 활용하여. 자, 1과 2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쓴 천자글 안에 어떻게 되어서든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걸 꼭 앞에 써야 될 이유도 없고 뒤에 써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 전체적인 글의 논의상 1, 2를 적절히 분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발전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을 이야기하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3번을 사고할 때는 하나 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발전이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사회라는 단어와 발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걸 각각을 찾아봐도 되죠. 1과 2에는 어떤 사회인가? 그죠? 1과 2의 사회. 자, 1은 어떤 국가 아니면 좀 더 넓은 사회라면 2는 고을, 그죠? 고을의 수령이 왔을 때, 부임했을 때, 통치권자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니까 1, 2의 사회는 같은가 다른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발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냐에 따라 다르죠. 사회를 아주 넓게 보면 인류 사회, 그죠? 인류 공동체를 하나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국가인지 한 지역 사회인지에 따라서 발전하는 방향, 양상, 뭔가 논의돼야 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오염물질도 막 배출하다 보면 다른 사회에 피해가 가잖아.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막 오염물질을 내면 우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바랍니까? 사회 발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가족에서부터 넓게는 어떤 국가, 인류 전체까지 있습니다.
사회 발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어떤 범주에서 논의해 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논지 안에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을 어떻게 내가 사고할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발전. 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마치 당연히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하는 관계, 어떤 결사체, 뭐 이런 걸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뭐 학교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자,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리고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 그걸 사회라고 부르나요? 그냥 대중, 군중. 그죠? 그들 사이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지하철 탄 사람들의 사회. 이런 말 안 붙이잖아. 사회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미 상호작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발전도 마찬가지로 1과 2에서 어떤 발전의 모습이 나오는가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발전이 뭐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좋아지는 거죠. 이전보다 좋아졌다. 그냥 막 좋아졌다, 막연히 좋아졌다. 이런 판단은 그냥 일방적 주장이 불과합니다. 자, 좋아졌다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좋아지는 핵심되는 기준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성형수술 전과 전형수술 후에 뭔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 외모라는 기준이 있잖아. 발전이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기준. 그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러면 각각의 1과 2는 어떤 기준에서 발전을 이야기하는가를 정리해야 돼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발전의 기준은 뭔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회가 좋아졌나요? 우리 사회가 발전했나요?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성장이죠. 그죠? 환경적인 측면? 좋아졌나요?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네요. 그죠?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 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즉, 보는 순간 어때요? 발전이네? 그럼 발전의 반대. 퇴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금 퇴보되어 있는 건가? 발전하고 있는 건가? 여기 따져볼 수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제 안에 개념어가 나오면 이 개념어를 최대한 뜯어서 각각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제시문 1번, 2번, 3번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제시문 분석을 합니다. 제시문 분석. 여기 논제 분석이고요. 제시문 분석. 자, 제시문 분석을 할 때는 그럼 머릿속에 내가 사회 발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일리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시문을 분석을 해야 되고 일리를 어떻게 활용할까? 자, 제시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방식으로 제시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1과 2를 읽을 때. 그럼 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사회랑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면서 읽어야 되겠네. 한번 읽어봅시다. 올려놓은 파일, 교재 한번 보죠. 10쪽 한번 봅시다. 10쪽. 제가 체크를 쭉 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파일은 실제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제가 교재를 만드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 만드는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고를 해야 되는가. 그 사고의 단계에 맞추어서 교재를 만듭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사회 발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와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 예민하게 반응해줘야 돼요. 자, 1번 텍스트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사회가 발명가가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새로운 기술 사회. 사회의 발전을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의 수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시문을 딱 갖다 놓았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긴 제시문 중에서 거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거기부터 중요하니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아주 첫 번째 부분과 끝부분은 조금 예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사회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사회, 어떤 사회지? 이런 논제의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셔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죠.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자, 이래서는 사회의 발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술의 수용. 누가 수용하죠? 사회가 기술을 수용하면서 발전을 하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죠? 즉,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해서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을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받아들이면 효율적이라고 발전이 될 텐데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 그러니까 상대적 경제적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어떤 기술이 발명이 되더라도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크게 4가지, 1, 2, 3, 4 찾아보시면 4가지들이 있는데 이 4가지들은 기술이 왜 수용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왜 어떤 효율적인 기술, 경제적 이익, 그래서 기술이 수용된다. 기술은 뭘 가지고 있죠? 효율성을 가지고 있잖아. 효율성, 경제적 이익,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즉각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데 그 즉각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1, 2, 3, 4,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제가 번호 쳐놨죠. 그죠? 제시문에 보면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 두 번째가 사회적 위신. 즉 어떤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리 뽀대나는 기술이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기득권층들이 그 기술을 허용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나와 있습니까? 4번으로 어떤 난이도의 문제. 아무리 기술이 뽀대가 나더라도 그 기술의 효과를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기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결국에는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인 때문에 기술이 즉각적인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고요? 사회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돼요? 사회 발전, 기술 발전, 즉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회 발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논리,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제시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제시문은 각 고을의 절목이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례. 자, 고을. 자, 사회라는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면 고을, 여기는 이 사회는 제시문 2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는 어떤 특정한 마을, 고을이구나. 그죠? 범위가 좀 넓지는 않네요. 그죠? 여기에서 어떤 고을, 마을의 어떤 절목이라고 하는 뭐가 있죠? 관행이 있습니다. 관행. 그죠? 절목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수령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당한 절목들이 많더라. 그지? 부당하고 뭔가 문제가 되는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 이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사회 발전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리에 어긋나는 고을의 어떤 절목, 그 중에서도 어떤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어떤 관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폐지해야지.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없애려고 합니다. 누가? 수령이 폐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폐지를 해서 법을 확립하고 그 법을 공평하게 지키면 뭐가 이루어진다?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고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부당한 절목을 해체하고 없애서 사리에 맞지 않는 관행들은 폐지시켜서 사리에 맞는 어떤 절목 혹은 법을 공평하게 지키도록 하면 백성들의 나가서 백성들의 안정, 사회의 발전, 백성의 안정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누구죠? 이제 통치자죠, 통치자. 수령이죠, 수령.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수령입니다, 수령.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자, 사회 발전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기준 뭐죠? 요거야, 요거. 이런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 그 자체가 사회 발전이 아니라,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는 걸 사회 발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 정확한 기준은 요거죠. 이에서는요, 기준이 뭐죠? 사회 발전을 바라보는 기준. 공평함, 백성의 안정, 이런 것들이 기준이죠, 기준.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르죠? 사회 발전을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익 중에서도 누구의 이익이야? 어떤 백성들의 이익, 사회의 안정. 그죠? 이런 게 어떤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특히 법을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사회적 제도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발명품, 어떤 구체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키는가? 라면, 2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키는가? 그 발전된다라고 말할 때의 중요한 기준, 경제적 이익의 증대, 효율성의 증대라면 2는 안정, 공평성, 형평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1과 2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사회 발전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구나. 를 정확히 대비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쓴 글 안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가지 기준이 1과 2에 나와 있어.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그랬잖아요, 논술. 그러면은, 자, 1번, 2번을 봤으니까 우리는 글의 구성을 한번 짜봅시다. 어디다 쓸까? 요거를 좀 지우고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구성. 자, 난 지금 이 논제 분석과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글에 쓸 재료들을 찾았는데 내가 쓴 글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돼. 탁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따져보자. 1차적으로 뭘 해야 되죠?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 발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쓸까요? 이거는 이제 1과 2의 필자는 사회 발전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죠? 1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니 사회 발전은 어떻게 판단을 하죠?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니 기술을 수용할 때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2는 사회 발전과 관련해서 뭘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회적 안정, 제도적 안정, 공평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 안정과 공평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 사회가 발전이 되려면 어떤 부당한 관행, 문제가 있는 관행은 철폐돼야 된다. 관행의
철폐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그죠?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띱니다. 그죠? 1번, 2번은. 그러면 이제 자기견해를 쓰는 겁니다. 자기견해.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회 발전을 바라봐. 여기다가 은근슬쩍 나를 한번 넣어보죠. 나. 자, 나는 그러면 사회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 사고를 해야죠. 사회 발전을.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나는 사회 발전을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거나, 새로운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뭐 치고받고 이거 싸우는 거죠. 그죠? 싸우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 발전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나만의 뭐 판단을 내려야죠. 판단. 그죠? 이런 형태로 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나만의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 자, 구성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먼저 잡혀야 돼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잡혀요. 나는 사회 발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진정한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자,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자유가 증대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쓰든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1과 2를 활용해서 입증만 하면 돼.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유를 기준으로 놓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어떤 권력, 힘과 권력을 뭔가 낮출 때 불어서 이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방향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논술을 하세요잖아.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거죠. 판단을 먼저 분명하게 내려야 됩니다. 판단. 사회 발전에 대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1번과 2번 제시문과 치고받고 싸워야 돼. 나의 기준과 새로운 기준. 이것들과 기준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자,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 사고가 시작됩니다. 자, 싸우잖아. 자, 여러분들 언제 사고하세요? 언제? 엄마랑 싸울 때. 엄마가 이랬잖아. 내가 이랬잖아. 그럴 때 뭐 머리가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난 제시문의 필자들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싸워봅시다. 경제적이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 효율성이 증대되면 진짜 사회가 발전하나요? 진짜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사회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죠? 근데 과학기술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고 이게 진짜 그런가를 따져보세요. 자, 제가 핵무기, 핵을 개발을 했어요. 핵을 개발을 했더니 이 핵으로 핵 발전소를 세울 수도 있고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아주 멋진 칼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데 쓰이지만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데 쓰여요. 똑같은 과학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퇴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학기술을 사회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잖아. 그죠? 그러면 과학기술은 무지막지하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발전하는, 자, 스마트폰, 아이패드, 아이폰, 개발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개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논술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걸로 맨날 게임하고 야동 보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기술이 개발된다고 발전하나? 아니죠. 기술은 개발과 동시에 문제점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번은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 경계선에서 2번과 부딪힌다라는 뜻이에요. 2번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님을 정확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논의를 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것이 과학, 기술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논의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즉 기술을 통제하고 기술을 관리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구조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번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어떤 애매한 부분들을 정확히 포착을 해 주셔야지만이 2번 제시문과의 어떤 포인트들이 분명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시문을 봅시다. 2번 제시문. 2번 제시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니, 이 수령이 와가지고, 절목이라는 어떤 나쁜 관행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폐지하는 게 맞죠. 폐지하는 게 맞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사회의 발전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과 같은 상황이 진짜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렇죠? 아니, 수령이 와가지고, 수령이 아주 힘과 권력자야. 힘이 세. 그래서 이 수령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치자 해서 수령이 선한 의도로, 야, 너네들 이런 거 다 없애. 선한 의도로 수령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회가 좋아지고 백성들이 안정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다음에 이어서 오는 수령이 완전 개망난이야. 어떻게 되죠? 그 사회는 또다시 불행해집니다. 퇴보하게 되죠. 2번은 형태상으로 보면 발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발전의 모습은 아니죠. 그죠? 1이 근대적 사회, 시간상으로 보면 어때? 오늘날이라면 2는 과거의 모습이잖아.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2번 모습이 진짜 발전된 모습인가? 따져보세요. 요거는 개인의 어떤 주도적인 개인의 어떤 의존하는 발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떤 수령이라는 한계에 개인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기술이 수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사회 발전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 기술이 어떻게 수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사회의 어떤 백성들이 공평하게 혹은 백성의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평하고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 발전이야. 그러면 전두환이나 이런 시대 때가 진짜 아름다운 시대였게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혼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뭔가 한다고 해서 그걸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회 발전이라고 보는 기준은 뭐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뭐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논술에서 창의적이다라고 말하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건 여러 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율해서 잡을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아니면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그래서 정치적 자유 아니면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 이렇게 제가 이제 쓴 예시답안에는 개인의 이익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개인의 이익이 공평하게 증대되는 때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답을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잡으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1과 2의 어떤 대척점들,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포착되면서 서술될 때 확실하게 탁월한 눈에 띄는 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제가 쓴 답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새로운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냐면요. 저는 개인의 이익으로 잡았습니다. 개인의 이익. 다수 개인의 이익이죠. 다수 개인의 이익. 개인이 다수잖아요. 이 다수의 이익이 증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번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쭉 증대시키면 뭔가 전체 이익이 증대될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기득권과 양립 가능성이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 결국 기술이 수용되어서 뭔가 사회가 발전한다고 할 때는 그 기술이 수용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이익이 증대되는 거다. 즉 기득권층과 양립 가능성이 따지면 기술의 수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때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2번도
어떤 수령 하나에 의존해서 뭔가 개인의 공평하게 백성들이 안정되고 이익이 증대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의 이익이 영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사회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잖아. 그러면 개인의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들, 누구죠? 개인이죠.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 인정을 하고. 그럴 때 어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글 쓴 예시답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꼭 이렇게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다양한 방향으로 글을 쓸 수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방향으로 글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고 그 상호작용하는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킬 때 그것이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다거나 공평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럴 때는 사회가 발전을 하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사회 발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되는 기준들을 조금 제시해 주어야지만이 좋은 글이 되겠다. 저는 이걸로 잡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잡아도 충분히 좋은 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명한 게 대략 한 14쪽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14쪽까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어떤 글을 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글이 될까? 논술글이라고 하는 건 뭔가 탁월해야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경쟁률이 한 40대 1이면 100명 중에 한 2.5명 정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100명 중에 2.5명. 자,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2.5명. 학교에서 전교 한 3, 4등 하는 친구들, 학교에 보통 3, 4등 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탁월하죠? 적당히 칸 채워서 글 썼다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탁월한 글을 쓸까를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 40대 1, 30대 1을 뚫으려면 적어도 100명 중에 3, 4등 안에는 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탁월하게 쓸까? 그럼 현실사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사회 발전을 물었잖아. 그러면 앞부분에 잠깐 보죠. 우리가 어떤 뼈대를 이야기할 때 논술라시오를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진짜 사회 발전은 무엇이다. 자, 무엇이다로 설명하면 사회 발전은 경제적 이익의 증가다. 안정이다. 공평성이다. 라는 형태로 가고 자기견의 형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너처럼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다. 자, 대안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태를 쓴다면 어떤 형태로 가죠? 오늘날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나 원인은 무엇인데 1번, 2번을 활용해서 오늘날 현실을 따져보면 어때요? 오늘날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이 되어 있다. 그죠?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전 인류가 전체 먹어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매번 생산을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굶어 죽잖아요. 그죠?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 발전은. 그 학생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2번. 자, 기술의 문제가 안 되는 2번. 그러면 뭔가 부당하고 공평하면 되느냐. 현실에서의 그래서 1번을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현실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2번을 지지하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결국에는 논술하시오라는 글을 쓸 때 내가 어떤 걸 택해서 사고를 전개해 나갈까? 요거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면서 정확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뭔가 탁월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변별 포인트를 잡을까? 자, 1, 2, 3번에 어떤 형태를 쓸 때 가장 내가 탁월할까?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래야 적어도 100명에서 3, 4등 안에 들어서 합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사회 발전, 오늘날 사회 발전은 어떤가? 퇴보하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거 따져볼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따져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현실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발전은 기술 측면보다는 어떤 사회 제도와 그 제도의 어떤 꼼꼼한 실현, 이게 진정한 어떤 사회 발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겠다. 즉, 현실에 대한 1, 2번을 통해서 뭘 해달라는 뜻이냐면 현실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 현실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 생생해집니다. 구체적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변별력을 가지려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대학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문제의식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현실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좋은 글이 나온다. 알겠죠? 자,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고대 문제 A형을 해설한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이 해설에 관련해서 자세한 어떤 자료집을 냈잖아요. 잠깐 볼까요? 제가 교재에 실어놨는데요. 일단 교재 16쪽 한번 보죠. 16쪽 보면 제가 쓴 답은 15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6쪽 한번 봅시다. 자, 학교가 발표한 총평입니다. 총평. 학생들이 쓴 글을 보고 나서 이번에 우리 모의논술 봤더니 학생들이 글이 어떻더라 이렇게 총평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밑줄 그은 부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학생들한테 글을 쓰게 시켰더니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무시하고 종전의 유행에 따라 답안을 작성했다. 종전의 유행 뭐죠? 1, 2를 비교하고 그것의 토대로 무엇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 2를 비교하고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게 이런 형태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비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쓰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대가 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바꿨느냐 써놨죠. 기존의 어떤 논술 문제를 썼더니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해마다 거듭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그 형태를 겨냥하는 맞춤형 시험 준비를 하는 폐단을 겪었고 이걸로는 우리가 뛰어난 학생들 못 뽑겠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특정한 형태의 국가나에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현상은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유, 즉 제시문들을 조금 더 느슨하게 연결시켜서 제시문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창출해내는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논술 번연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논술 번연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의 유형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논술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특정한 답안이나 특정한 답안의 패턴을 강조하면서 가르친 적이 거의 없어요. 논술 번연의 취지에 어긋나서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소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형식이나 틀을 딱 갖추어주면 쉽게 따라오거든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틀이 없는 건 아닌데 틀이 워낙 기본적인 사고 구조에 대한 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죠.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완성도 높은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한다. 자, 대학에서 완성도 높은 한 편의 글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정확히 내리고 있고 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근거해서 이 판단이 도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묻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에 도달하는 과정, 기준, 근거, 이유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잘된 글은 구성면에서 완결돼야 되고 그리고 제시문은 그 과정에서 참고 문건으로서 고려돼야 된다. 즉 제시문을 활용하라 그래서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한 논의 과정에 포섭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시문들은요. 자, 요겁니다. 논술하시오잖아. 논술하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사회 발전에 관해서 논술해야 돼. 그죠? 근데 1, 2가 활용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타당함을 1, 2를 활용해서 치고 먹고 싸우면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8쪽 보시면 부족 답안 사례가 있습니다. 부족 답안 사례 보면 사례 1은 어떤 글이냐면 제시문을 활용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쓴 글이에요. 그죠? 자, 19쪽 봅시다. 19쪽. 사례 2는요. 제시문을 참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정리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하나도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할래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쪽 보시면 우수 답안 사례가 있습니다. 우수 답안 사례를 보시면은 위에 학교 측에서도 논평을 붙여 놓았듯이 읽어보시면요. 1차적으로 제시문을 활용하라고 할 때 제시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쟁점,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즉 사회 발전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에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측면을 사회 발전과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래서 양극화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양극화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것이 사회 발전과 관련된다. 즉 기득권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층의 이익만 증대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회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득권층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약자들에 대한 이익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도움이 될 때, 제도가 보완될 때 발전이 된다. 이 학생은 중요한 어떤 논의의 포인트로 양극화, 기득권, 이런 것들을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서 써서 눈에 잘 들어옵니다. 두 번째 글 한번 보죠. 21쪽입니다. 자, 21쪽에 보시면 이 친구는 사회 발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에 언급되는 기술, 이 기술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물질 문화라고 이야기했고 제시문 2에서 언급된 법 제도를 비물질 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친구의 글의 특징입니다. 과거 같으면 사례 2 같은 글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읽어보시면요. 제시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들,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현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술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에 즉 현실 사회의 모습들과 관련지어서 사회 발전을 사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논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즉 제시문 1과 2의 논의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의 연관성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표한 잘된 글 1, 2를 꼼꼼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면 왜 이 글이 좋은 글인가? 학교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뽑겠다라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쪽 한번 봅시다. 학교가 어떻게 뽑겠다라는 것인지 정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 학교는 논술고사를 통해서 어떤 학생을 뽑겠냐. 첫째, 본교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 주어진 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2.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3.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이 3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고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무슨 뜻이냐? 자,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논술 문제에서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과 관점을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제시문에 나온 기준과 얼마나 갖고 다른가? 그리고 그 기준과 기준이 충돌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 기준이 다른 어떤 기준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주장이 창의성이 절대 아니에요.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의 창의성을 묻는 논술 문제는 없어요. 대학 논술에서 그리고 각종 대학 문제에서 해설해서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창의성입니다. 기준의 창의성이에요. 이유의 창의성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타당한가를 입증하는 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둘째,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수능 시험 성적을 보완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은 뭐냐면 수능 쉬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은 전에도 이런 말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부대는 내신 성적에 대한, 수능 성적에 대한 보완, 보정. 내신 못 믿겠다. 수능 성적으로는 탁월한 아이들을 뽑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전에 비해 3회 능력, 즉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세요. 논술 공부하는 건 뒤에 이제 그 학교에서 나온 해설들을 쭉 옮겨놨으니까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논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제시문을 적절히 짜집게서 요약 정리하고 칸 채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논술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사고력을 키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고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1차적으로 자, 오늘 문제를 보면서 정리해보죠. 사고를 한다라는 건 뭔가? 1차적으로 개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겁니다. 발전이 뭔가? 사회가 뭔가? 이게 뭔지를 자꾸 규정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뭔가? 이 판단은요, 판단을 내리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판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좋다, 나쁘다. 사회 발전은 무엇이다. 이건 간단하게. 어떤 판단을 내리든 승부는 어디서 갈린다? 내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이 기준이 왜 가장 중요하고 타당한가? 에서 갈립니다. 자, 이게 뭘 가리키느냐? 이게 논리성입니다. 논리성. 자, 논술을 공부한다라는 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첫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 논리적 사고를 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의 기준의 논리성을 찾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 사회에서 얼마나 합리적인가? 합리성이고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창의성인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준의 창의성입니다. 기준. 알겠죠? 요거를 입증하는 건 논리성이라면 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건 창의성이야. 알겠죠? 대학에서 논술을 평가할 때 이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사람도 이걸 예민하게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채점을 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고전을 독해하고 이런 능력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글을 보며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평상시에 논술 공부하면서 혹은 파이널 수업을 들으면서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천자를 그 급하게 쓸까? 그렇게 하면 물론 한 7%, 8% 안에 들어가는 글은 쓸 수 있겠지만 탁월한 글, 3%에서 4% 안에 들어가는 글 쓸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고대 논술 문제 A형 설명은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논술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설도 제가 모든 수업을 할 때마다 해설을 제가 직접 다 쓰고요. 아이들한테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부분은 네 말이 네 스스로가 납득이 되냐. 네 말이 네 스스로가 납득이 되면 그건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그냥 칸 채우고 있잖아요. 절대 합격하는 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치열하게 논제와 제시문과 싸움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쓴다면 논술 실력이 단기간이지만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